예,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외국어대학교 박사정과 실장을 맡고 있는 이성록입니다. 입시 구조의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들이 각각의 전형 트랙별로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을 듣고 나면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평소에 듣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이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평상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재학 중인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고 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귀중하신 분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기서 보시다시피 공교육과 사교육을 골고루 다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 있게 우리 학교의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그리고 EBS 강의가 얼마나 훌륭한 강의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저도 좀 전에 최 선생님 강의를 밑에서 들어보면서 정말로 EBS 강의 하나만 가지고도 입시 준비의 마지막까지 모든 준비가 다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점들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3들의 고민이 이겁니다. 그죠? 내신에 신경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신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고요. 수시 70%를 넘게 뽑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수시에 지원을 해야 될 건가, 정시에 지원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최근에 이제 입시에서 대세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까 말까, 준비하는데 보통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학생들을 뽑아가고 어떤 학생들, 작년도 여러분들 선배들 보니까 저 선배는 전혀 될 가능성이 없다라겠는데 됐다라고 만세삼창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확실하게 되리라고 봤는데 불합격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논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부분들, 또 적성시험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각의 트랙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고3 연간 일정입니다. 자,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제 실시됐죠. 그런데 아까 우리 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학력평가의 의미는 뭡니까? 현재 자신의 위치, 정도 파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3학년 올라오자마자 협박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첫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 카더라. 그런데 모의고사 본 다음 날 아침 조회할 때 말씀이 바뀌셨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자,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 모의고사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표정 어떻습니까? 화 버럭버럭 내고 들어오죠. 선제 공격. 그러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얘 왜 이러니? 괜찮아. 시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야. 하니까 그때부터 변명을 시작했죠. 1교시 국어 영역 시간 없어 다 못 풀었죠. 2교시 수학 영역 계산 미스에서 내 점수가 아니죠. 9분의 4를 약분해가지고 3분의 2로 해놨잖아요.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에 옆에 놈이 다리를 떨기 시작해 안 들렸어요. 사탐, 과탐 아직 정리 안 했죠. 이 변명으로 일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또 뭐라고 변명할지 아시죠? 엄마, 경기도교육 시험 문제는 질이 떨어진대. 6월 모평이 가장 중요하대. 6월 모평 끝나고 나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놈의 죄수생들. 얘네 때문에 또 망쳤대요. 1년 내내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 자리에서 또 만나야 됩니다. 자, 3월 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모의평가도,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있지만은 또 하나, 대학에서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교육부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저 내용은 논술을 치르는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면접에서 구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저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고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논술과 관련해서 해설은 어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은 어떤 내용이고 채점 기준은 뭐고 하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구술고사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도 다 실어놨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4월달, 5월달에 가면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모의 논술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논술고사를 통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의 모의 논술을 반드시 실시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일까지 금년도에 치를 대학 입시 모집 요강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이 되면 각 대학들이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입시 설명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지망하는 대학의 입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작년도 결과물들은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는 이런 시간들이 됩니다. 자, 6월 모의평가가 6월에 가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보면 5월달에서 6월달로 넘어가는 중간에 보면 재학생들이 흔히 겪는 게 또 있게 됩니다. 뭡니까? 소위 슬럼프라는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건 슬럼프야 라고 찾아오기보다는 괜히 공부 안 되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나 이러다가 금년도 입시 망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긴 한다고 앉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들과 이야기가 많아지죠.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주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입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입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놈들끼리. 요 과정을 거쳐서 6월 모의평가를 딱 거치게 됩니다. 6월 모의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자료가 뭡니까?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는데 특히 재수생들이 처음으로 끼어드는 시험입니다. 게다가 6월 모의평가는 EBS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모의평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해의 출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이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가지는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6월달이 되면 사관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이 되면 대교협에서 수시 박람회를 7월 말쯤에 하면 수시 박람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박람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7월 달에 와서 수시 박람회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가면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학생부 작성이 8월 31일부로 마감이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달이 되면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모의평가가 9월 모의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9월 모의평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수생들이 껴들게 됩니다. 반수생들이 껴들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적은 이제 실제 수능 성적과도 유사한 그 틀 속에서 성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사례들 보면 9월 모의평가는 정말 잘 치렀는데 수능 가가지고 망치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아이들입니까? 강남 쪽에서 학원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쇼핑을 다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구조상의 특징들이 어떤 특징입니까? 1년 내내 모의고사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딱 한 번만 실수를 하죠. 수능 당일날.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최 선생님께서 핵심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수능 출제는 어차피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지 요령 중심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기출문제들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인 공부 방법을 가지고 대비가 돼 있어야만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9월 모의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그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9월 10일부터 14일 중에서 각 대학에서 정한 3일 동안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이때 가면 너무 쫓기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7월 방학 시작되면서 기말고사 끝나면서부터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겠다라는 점들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가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대학별 고사에서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가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교한 판단들을 요하게 됩니다. 실제 논술 시험을 치를 건지 말 건지 수능 이전에 이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과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정밀하게 상담을 해서 판단들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대학별 고사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리듬이 깨져가지고 수능 전체를 망쳐버리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15일 수능 시험이 있게 되고 성적 발표가 12월 5일 날이 발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박람회가 있고 정시 원서 접수가 내년 1월 달에 가서 원서 접수가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1년 내내 우리 입시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늘어납니다. 작년보다 13,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밀레니엄 베이비들이죠. 참 행복한 이런 시기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자, 현행 대학 입시의 틀입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4+2 정책입니다. 수시 모집은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를 할 때 4가지 전형 이상을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시 모집은 2가지 전형 이상을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 그리고 이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나뉘게 되고 학생부 위주 전형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자, 보시죠. 교과 전형의 인원이 14만 명입니다. 41%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교과 전형에서 뽑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이 24.3%로 87,000명을 여기서 뽑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13,000명 밖에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8%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수능 중심의 전형이 20% 정도를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구조로 봤었을 때는 내신 중심으로서 전체적인 입시 구조가 내신 중심의 선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자세히 보시면은 함정이 있죠.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뽑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뻥이죠.
좀 이따 이제 그런 말씀들 드릴 겁니다. 예,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신만 가지고 뽑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뽑아보니까 아니더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합전형 뽑아보니까 괜찮거든요. 우수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종합전형이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 뽑는 내용을 보면 종합전형의 내용이 실제 40%나 되는 인원을 여기서 뽑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 이런 구조 속에서 금년도 대학 입시의 가장 기본적인 틀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가 되고 있고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가 되고 있다. 경쟁률은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많은 부분을 선발을 하게 되고 정시는 수능 중심의 선발이다. 이 부분 다 잘 아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매년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고사 모집 인원은 소폭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예, 대학에서 모집, 예, 논술 선발을 가지고 논술로 모집하는 인원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 31교에서 1기교에서 33기교로 늘어났습니다. 저 두 개 대학에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예,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는 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는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줄여라.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선발을 해보니까 의미가 있는 전형이라는 예,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긴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고 있나? 눈곱만큼씩 줄이고 있습니다. 3명 줄이고 줄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예, 금년도에는 이런 정도 인원을 가지고 뽑고 있다. 적성고사도 가급적이면 예, 선발을 안 했으면 하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적성고사 인원도 예, 대단히 적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른기회 전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당되는 친구들은 고른기회 전형을 통해서 대학 입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는 것도 괜찮겠다. 고른기회 전형이 대학 입시에서 특히 정원 내 모집으로서 고른기회 전형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작년도 입시 구조가 틀이 상당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자료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예, 수시 모집에서는 예,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거의 모든 대학들이 거의 수시 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정시 모집에서는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정시 모집에서는 영향력이 예,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수시 모집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의 등급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작년도 구조로 봤었을 때 예, 영향력이 예,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정시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정시에서 수능 절대평가에 따라서 반영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 예, 등급 간의 격차가 예, 등급 간에 따라서 0.5점씩 감점이 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금년도에 4등급 학생도 서울대학을 합격했다. 예외적인 경우죠. 서울대학에서 0.5점 편차라면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0.5점 편차라면 이것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 간의 격차가 5점 격차가 나고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1점 격차가 납니다. 예, 금년도에 정시 모집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2등급 학생들이 합격 비율을 보면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5점 편차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죠.
실제 내부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등급 학생이 합격한 비율이 2%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1점 편차가 나게 됩니다. 1점 편차가 나기 때문에 2등급 학생 중에서도 정시 모집에 합격한 비율이 37% 정도 되는 이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등급 간의 격차를, 1등급과 2등급 간의 격차를 두는 내용을 보면 어떤 시그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 2등급 되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시그널들을 나름대로 주고 있다. 그런데 점수 편차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2등급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들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영어 등급이 2등급 정도는 돼주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일 것 같다 라는 점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아니더라. 그래서 실제 수능 수시 모집에서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에 영어 영역이 포함이 되면 최저학력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실제 재작년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까? 평균적으로 따졌었을 때 주요 대학에서 지원자의 거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지원자의 반 정도밖에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60 내지 70%로 올라간 대학들이 상당수의 대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영역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기본적으로 등급을 어느 정도까지 맞는 것은 기본적인 대비 전략 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어 영역에 등급을 지정하는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 영역을 최저학력 기준에 영어 영역은 몇 등급이라는 1등급이다, 2등급이다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트랙별로 4가지 트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3가지 트랙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시 정시의 비율입니다. 되게 많은 대학들이 수시 모집을 통해서 60에서 70% 정도의 선발을 하고 있고, 부산대학 같은 경우도 67.8이고 부경대학 같은 경우도 71.8%의 수시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고, 대학들의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내용이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뽑는 내용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교과 전형이 41%를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예 교과 전형을 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뽑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40%나 되는 인원을 여기서 뽑고 있고, 10개 대학에서 뽑는 내용을 보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6.6%밖에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3.8%라고 했는데, 여기서 뽑는 내용을 보면 16.9%를 여기서 뽑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대비를 어느 정도까지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꾸 주변에서 하게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전형 트랙별로 2%가 부족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트랙에서 불합격이 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나타난 경우를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입시에 전략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 구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구조상의 특징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지망대학 어디니? 아이들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지망대학 어디냐고 분명히 물어봤는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이 많아집니까? 있잖아요부터 시작하죠. 지금 성적 안 나오거든요. 저 성적 묻지 않았거든요. 성적 올릴 수 있거든요. 성적 오를 거거든요. 성적이 오르고 나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저 대학은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 싫고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가고 싶습니다. 말꼬리가 흐려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지망대학 어디니? 라고 한다면 지망대학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구조상의 특징을 통해서 대학을 지원을 할 때 내가 어느 대학까지 갔었을 때 용서가 될 것인가 하는 데드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데드라인이 있게 되면 그 대드라인에 비슷한 대학들이 입시 구조의 틀이 거의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서울시 최상위권 대학에서 나타나 있는 구조는 봤었을 때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죠. 이런 대학은 어떻습니까?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밑에 대학인데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 비율이 좀 더 내려가죠. 논술전형의 비율이 좀 더 내려가거나 그 다음에 요 밑에 대학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의 비율이 올라가겠죠. 종합전형 비슷하거나 좀 내려가겠죠. 논술전형 없어지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구조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내신이 기본적으로 우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내신보다 수능에서 성적이 훨씬 더 나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신이 좋았었을 때 나름대로 비교과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교과 영역까지 준비가 돼 있었다고 했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둬야 되는데, 특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할 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둔다는 얘기는 학생들의 비교과라든지 학생부에서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라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대학이 서강대학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구조죠. 그리고 이제 최저 기준을 통과할 자신이 없었을 때, 최저 기준을 통과할 자신이 없었을 때는 최저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비교과가 준비가 안 됐었을 때, 내신이 좋았었을 때는 교과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둬야 되고, 수능 준비, 수능이 훨씬 내신보다 좋은 구조를 가졌었을 때 논술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논술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때는 정시 중심으로, 그리고 논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학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별 모집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대학별 모집 구조가 수능과 활동이 정삼각형 구조로 돼 있는 대학들이 내신 성적의 분포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학생부 종합에서 뽑는 내용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능과 활동 중심으로 해서 돼 있었을 때는 저런 역삼각형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 전략을 가지는 것도 나름대로 방법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부를 토대로 해서 학생부 교과를 준비를 할 것인가? 예, 교과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정량적 평가가 명확한 부분이죠. 예, 그런가 하면 학생부가 제대로 돼 있었을 때 비교과까지 돼 있었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성평가를 통해서 내용이 준비되어 있었을 때 학생부 종합이고 그 다음에 예,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포함이 되고 있는 대학들이 있지만 실질적 영향력 자체는 학생부 영향력 자체는 거의 없게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성적이 절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큰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 라는 점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트랙별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경쟁률이 수시 모집 중에서 비교적 가장 낮은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비교적 낮고 예, 여기에서 그 다음에 중복 합격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추가 합격 전화 찬스를 주기 위해서 예, 상당히 노고가 많은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예, 한 개 대학에서 내신 성적이 좋은 녀석이 6장의 카드를 전부 다 썼었을 때 여러 개 대학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형이죠. 하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추가 합격의 비율을 보니까 작년도에 예, 주요 대학에서 나타난 추가 합격의 비율을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추가 합격의 비율이 대개 100 내지 150%가 추가 합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원에 거의 한 배수 이상 도는 대학이 상당히 많았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70에서 100% 정도의 추가 합격의 비율이 나타납니다. 논술 전형은 추가 합격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지만 논술 전형은 추가 합격의 비율이 50% 이하로 평균적으로 떨어집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예비 1번인데도 예비 1번은 반드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다렸던 학생들이겠죠. 근데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결과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 합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내신의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형이 예, 교과 전형이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 합격선들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신만 가지고 뽑는다라면 또 못 뽑는 인원을 보니까 아까 몇 명 되지? 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개 대학에서. 그러면 10개 대학에서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합격선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1에서 1.3등급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신이 내린 등급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성적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전형이 예,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을 할 때는 어떤 쪽으로 설정을 하는 거 아니 정시 모집을 통해서 입학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사례를 통해서 대학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은 과도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보다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제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부산 지역에도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부산대학이죠. 부산대학에서 조금 이따 이제 최저학력 기준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영역에서 합 6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문계 경상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이 경영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합 6이라는 것은 실제 낮은 성적이
아니죠. 부산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정시 모집을 통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을 보면 100분위로 봤었을 때 90% 내외의 학생들이 부산대학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최장력 기준입니다. 그러면 실제 부산대학에서 합격선은 1점대가 아니라 2점대로 합격선들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내신 100% 선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들을 보면 내신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이렇게 끼워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요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봐서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도 합격권에 들어간다는 이런 경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들도 각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의 범주를 정리한 다음에 그 대학에서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대학을 지원했었을 때 유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주 훌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EBS 상담실 있다라겠죠. 정말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십니다. 또 대학 입시 정보 포털이 있죠. 어디가라는 사이트 있죠. 여기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 쪽에 가서 쓸데없이 컨설팅 한다고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좀 발품 좀 파시고 실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 길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를 하실 때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킬 것인가, 최장력 기준이 있나 없나 따지시고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킬 것인가. 상위권 대학은 대개 보면 2개 합 4라든지 3개 합 6이라든지 지방의 주요 대학에서는 2개 영역 합 7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망하는 대학에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두시고 학생부 반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두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년도 합격자 평균적인 성적들, 여러분들 작년도에 여러분들 선배들을 학교에서 지도를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의미 있게 대비가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최장력 기준을 거의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최장력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부경대학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3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여기서 뽑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뽑고 있는 형태들을 보면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 학생부 교과와 면접을 통해서 학교장 추천이죠.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고 여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적성을 학생부 교과 50% 이상을 반영하고 60% 반영하고 전공적성을 치르는 이런 대학들도 있게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부산대학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세계 등급이 합이 7이군요. 경제통상학 같은 경우는 6 이내라는 조건, 이 6 이내라는 조건은 상당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이럴 때는 합격선들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자연계는 2개 등급의 합이 4등급이라는 조건입니다. 2개 등급의 합이 4등급이라는 조건인데 자연계는 또 뭐가 걸림돌입니까? 수학가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다. 동아대학 같은 경우는 2개 등급의 합이 8 이내, 수학 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9 이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부산대학보다는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을 적용을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대학 같은 경우도 3개 등급의 합이 5입니다. 저 대학 3개 등급의 합이 5. 장난 아니죠. 저 대학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상당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물론 영어 영역에서 1등급
먹고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따지면 2개 2등급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전형이 아니냐라는 점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영역 반영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수 있겠고, 요거는 재작년 결과입니다. 작년도 결과는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재작년도 결과인데 교과 영역에서, 교과 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이화대학 같은 경우도 2등급까지도 합격선이 내려가는 학과들도 있게 된다. 주요 대학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2등급 학생들도 합격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 주요 대학에서 1점대 중후반 되는 성적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연계는 그거보다 약간 좀 내려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이런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실제 학생부 내신만 100%를 가지고 뽑는 대학은 이런 정도인데, 지방 상위권 대학은 이런 정도인데, 면접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내신이 내려가게 되고 또 최장력 기준을 두면서 내신이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이런 특징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금수저 전형이다, 깜깜이 전형이다, 복불복 전형이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명을 해도 여전히 믿지를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특징들이 있나 하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전형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서 대개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학교 생활 전체에 대한 스캔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정성적이고 질적평가입니다. 그리고 맥락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생부에는 곳곳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1번 인적사항부터 마지막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까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의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맥락을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실제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을 면접 대상에 올릴 건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나름대로 보게 됩니다. 학업 성취도도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자료 중에 한 자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지닌다. 우리 어떤 학생들은 비교과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내신을 내신으로만 파악을 해서 정량적으로만 보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신이라는 요소도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한 부분이 된다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신 기본적으로 관리가 돼 있어야 되죠. 조금 이따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은 드릴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수업입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창체 활동 중에서 일부 활동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에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둬야 되고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자, 최근에 이제 평가 요소가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심스럽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활기록부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공식적인 학교 생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가장 중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관점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들을 통해서, 즉 성장 과정을 읽으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생활기록부가 성장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서 읽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80% 이상이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의 80% 이상이 수업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가의 포인트들도 그와 연관을 지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실제 비교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교과 성적도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활동은 학교 교과 활동 중심의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초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체활동도 정규 교육과정 24단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넓은 범주에서 보면 창체활동도 교과 활동이라는 범주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과 활동을 가장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뭡니까?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연관된 다른 요소들과 연결 고리를 찾아가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상 경력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창체활동에서 자율활동도 보고,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도 보고, 그리고 독서활동도 살펴보면서 종합의견란에서 담임선생님께서 판단하신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상호 연결 고리를 가지고 읽어내는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교과 활동이 가장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 하더라도 학교 수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런데 예전에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들은 어떤 방식입니까? 예전에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들은 열심히만 들으면 됐죠. 눈 부릅뜨고 들어라. 근데 최근에는 뭡니까? 눈 부릅뜨고 들어라 and 길길이 날뛰어라. 적극적으로 참여식 수업의 형태들이 3학년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량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활동 중심의 평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업 방법의 혁신적인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강조를 해 주시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 부분이 달라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형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수행평가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부분들을 입학사정관들이 유심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역량.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기를, 자기주도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10시까지 야자했다. 오답노트 만들었다. EBS 열심히 봤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저희들은. 선생님의 코칭을 받아서 EBS 강의에 도움을 받아서도 실제 한 단계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좀 더 치고 나간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따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생물 과목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생물 선생님이 멋있게 생겼었거든. 생물 과목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과물로 나타난 부분들은 뭡니까? 생물 내신 1등급, 2등급 나오겠죠. 또 결과물로서 나타난 부분이 뭡니까? 생물과 관련된 경시대회에 입상하겠죠. 또 결과물로 나타난 부분이 뭐겠습니까? 생물 교과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기술이 상당히 잘 돼 있겠죠. 우리 학생들은 여기까지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생물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생물 단원에 꽂히게 되었어요. 좀 더 관심 있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실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도움 받을 수 있죠. 방과 후 심화학습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싶었으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겠죠. 동아리 만들 수 있겠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고서 작성할 수 있겠죠. 소논문이라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소논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소논문 서울대학에서 안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논문이 맞습니까?
논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보고서 수준이죠. 실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량을 어떻게 길러갔는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살펴보게 되고, 지적 호기심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호기심이 뭔가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고 싶어 할 거고, 찾아보고 싶으면 알고 싶어 할 거고, 알고 싶어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보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드러나는 과정들이 생활기록부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시해서 관심 있게 바라본다 라는 부분이고요. 수업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활동의 연장선상 속에서 공부한 내용의 흔적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된다 라는 부분들이 초점이 됩니다. 대학에서 어떻게 뽑냐? 저 윗대학 보면 서류 100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두지 않습니다. 서강대학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데, 많은 대학에서 두는 방식들은 어떻습니까? 서류 100 1단계에서 서류 100% 통해서 정원에 3배수 내외를 출연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선발을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인간미가 있죠. 이런 대학들은 대개 보면 그런데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죠. 모집 인원이 많고, 동아대학 같은 경우도 잠재능력 우수자 단계별 전형인데 830명인데 면접의 비중이 적지 않죠. 50%면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큰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특징들 부경대 같은 경우도 616명이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면접의 형태를 아예 인성 면접이라고 20%를 반영한다라고 아예 제시를 하고 있죠. 인성 면접이면 비교적 면접의 비중이 조금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점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대학입니다. 부산대학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에서 433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게 되면 반토막 가까운 학생들이 날아간다겠죠. 그러면 학생부에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가 요소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도대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요소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추가 합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말을 바꾸면 대학마다 평가 요소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수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거의 비슷하더라. 6장의 카드를 학종에서 원서를 쓴 아이들 중에 3관왕, 4관왕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평가의 기준들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처음 보실 겁니다. 작년도에 나타났던 그림들 6개 대학에서 표준화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우리 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여대에서 표준화해서 이 부분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금년도 연구를 통해서 2월 말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겠다. 4가지 요소입니다. 학업 역량과 전공적 감성과 인성과 발전 가능성인데, 학업 역량을 작년도에는 5가지 평가 요소로 가졌었는데, 금년도에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및 의지, 탐구 활동으로 3가지로 간소화를 했고, 각각의 역량에서 어떤 내용 요소를 보겠다라는 부분을 구체화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아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 내용을 연구 결과물들을 학교 현장에 4월까지 보급을 해 드릴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다 나눠드릴 이럴 생각으로 돼 있는데,
예, 이렇게 내용을 좀 더 단순화했다라는 부분이고, 전공적 합성도 세 가지로 단순화했습니다. 그런데 전공적 합성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학과와 관련된 전공적 합성, 아이들이 아직도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또 그 다음에 진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3학년 올라가면서 바뀌잖아요. 대학에 와서 진로가 바뀌죠. 전공적 합성이라는 부분을 과연 저게 평가하는 부분이 맞냐에 대해서 사정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어를 좀 더 적합한 용어가 뭐가 없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했는데 떠오르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관심 분야에 대한 몰입도,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겠는데 너무 길고 그래서 그냥 용어를 놔뒀는데, 전공적 합성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최근에 어떤 관점에서 이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공적 합성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계열적 합성이라 할 정도로 범주를 좀 더 넓혀서 판단한다는 특징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인성도 이런 5가지 항목이고, 발전 가능성도 이런 4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겠다. 각각의 역량들인데 간단하게 제시만 하고 EBS 자료실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EBS 자료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전공적 합성입니다. 전공 관련 이수도, 교과목 이수 여부, 관심, 활동과 경험 다 찍으셨죠? 인성입니다. 공동체 의식, 가장 중요한 것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점들이 초점이고,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소통 능력,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부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나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을 토대로 해서 교내 활동입니다. 교외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적 탐구 과정이라든지 개인적 특성, 전공적 합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된다. 내신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는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원자의 서울 시내 10개 대학에서 경쟁률이 통상적으로 10대 1이 넘습니다. 근데 지원자의 풀을 보면 지원자의 80% 이상이 내신 등급이 2점대 중후반까지는 들어가는 아이들이 거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높은 거지, 내신 성적이 높은 아이들만 뽑는 전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33개 대학에서 뽑습니다. 내신 성적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논술의 영향력이 거의 결정적이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비율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밖에 안 되는 대학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50대 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죠. 50대 1 경쟁률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최장력기 충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전형이고, 최근의 트렌드,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규정을 어긴 대학들이 몇 개 대학이 있어가지고 정원 감축까지 되겠다라고 발표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특히 논술 출제를 할 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제시문에 드러나 있는 내용들도 보면 교과서라든지 단 EBS는 인정을 합니다. EBS 지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출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EBS 국어 영역이라든지 사회 영역 자료라든지 사회탐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다 잘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
문제가 비교적 평이해지고 있는 출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 평이하긴 평이해지는데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문항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를 하는 이런 출제 방식들을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공간은 학교 현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논술 대비를 해줄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죠. 자, 이때 유일한 대안이 EBS입니다. EBS 강의도 있고 강의도 대학별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EB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를 하면 논술 대비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문제가 점점 평이해지는 트렌드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이고요. 요건 문제 유형입니다. 언어사회통합형이고 수리가 출제가 되는 상경계통, 그 다음에 영어제시문이 제시가 되는 이런 학교들,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수리형이 있고 통합과학과 수리가 통합과학되는 대학들도 있고 이런 대학이 있고 수능 최장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지망한 대학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정교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화대학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중 3개 등급의 합이 5, 낮지 않죠. 낮지 않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시와 관련해서 저는 아까 우리 최 선생님께서 수능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딱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못하느냐 하는 기준들이 뭘까? 아니, 수능 준비를 현실적으로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점이 뭘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면 시간적으로 대단히 물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쫓기게 되는데 하루에 국어, 수학, 영어 문제를 20문제씩 푼다고 합시다. 제일 바보같이 공부하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맞았다, 굿, 틀렸다, C하고 채점하고 넘어가는 놈. 두 번째 바보 같은 녀석이 뭡니까? 틀린 문제가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해설 읽어보는 놈. 맞죠? 제일 똑똑하게 제일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틀린 문제, 찍어서 맞춘 문제, 실수한 문제에 대해서 왜 정답이 1번이고 나는 2번에다 마킹했을까를 끝까지 고민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그리고 해설 읽어보는 분. 이 방식은 EBS 교재를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BS 교재를 활용을 할 때 EBS 교재를 단순하게 그냥 문제 찍 풀고 넘어가서 끝나버리게 되면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부는 죽기 살기로 정말 도끼 물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 3개월 하면 약간 점수 변동이 있습니다. 다시 3개월 죽기 살기로 하면 그 다음에 성적이 한번 뚝 뜁니다. 성적은 한순간에 절대 오르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대비 방법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맞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학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내년도에 훌륭하게 받으면 내년 설날 세배할 기회를 가지십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내년 설날 세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내년 봄날은 캠퍼스에서 벚꽃놀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